저는 고대 심리학과에 있고 KU 마음건강연구소 문과대학 부설연구소인데요. 거기에 이제 소장으로 있고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임상심리학자입니다. 주로 심리치료하고요. 그리고 심리평가하고 이제 이런 뭐 연구도 하고 그런데 심리치료가 굉장히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심리치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영어로는 사이코세라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영어로는 사이콜로지컬 인터벤션, 그래서 심리학적인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리치료라는 부분은 심리적인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하나의 이제 처방이고 서비스고 이렇죠. 그런데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는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동일하게 효과적이거나 지속력이 있어서는 심리치료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뇌과학 분야의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뇌가 변하고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 유전자의 발현을 바꾼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유전자의 발현을 바꾸는 것이 약물치료도 그 기제를 가정하고 있고 심리치료도 가정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건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동등하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는데 메커니즘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치료가 어떻게 우리 심리적인 고통과 정서적인 감정의 어떤 어려움을 정말 과학적으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려고요. 심리치료 오는 내담자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오진 않지만 결국 얘기하다 보면 감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아주 우울한 내담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 감정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계속 피하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온 거죠. 제가 이제 학부에서 이제 교수와 학생과의 어떤 관계에서 상담을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슬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제가 미쳤나 봐요. 아니면 내 이상한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좀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불안을 어떻게 없애나요? 불안 좀 없어주세요. 나 우울하지만 않으면 정말 좋겠는데. 되게 많이 하는 얘기가 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우울하지만 않으면 학교도 잘 다니고 그리고 집안일도 하고 할 텐데 우울해서 내가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띠임은 뭐냐면 저는 이러한 감정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얘기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는 내담자들이 하는 얘기와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우리 학생들, 고려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반 이상이 되더라고요. 이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도 없었고 감정이 너무 벅차니까 경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자, 왜 그럴까요? 감정이 아프니까.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가 다쳤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칼에 베어가지고 찢어졌어요. 그럼 아프잖아요. 그죠? 감정도 그만큼 아픈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경우는 우리 딱 보면 진짜 아프겠다. 어떻게 빨리 병원 가야지. 막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자, 그래서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심리적인 아픔이 진짜 아픔일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아픔 중에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면 거절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할 때 그 아픔이 너무너무 큰 거죠. 그래서 나오미 아이젠버거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리젝션이라는 거가 정말 아플까? 아주 간단한 그 실험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컴퓨터를 공놀이를 할 텐데요. 그 공놀이를 3명이서 할 거고 다른 분들은 다른 방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시는 여기 앉아서 공놀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놀이를 처음에 저렇게 합니다. 내가 공을 토스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토스하고 또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르게 토스하고. 근데 이 토스가 처음엔 균등하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그러다가 좀 후반부로 가면 자기 둘끼리만 토스합니다. 나 빼고. 근데 이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 빼고 토스하는 그거를 당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보고식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공놀이 게임을 할 때 뇌를 찍어봤어요. 여러분이 어딜 다치잖아요? 신체적으로 어디 탁 베고 그러면 그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 이외에 활성화되는 부위가 있는데 뇌에 그게 ACC라고 하는 전 대상회 피질이라고 하는 데랑요, 섬이라고 하는 인설라라는 데예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리젝션을 당할 때요, 아까 그 사이버볼 하다가 나만 안 주고 할 때 내가 리젝 당한 거죠. 거절당했잖아요. 그때 이 뇌 부위가 동일하게 활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치거나 신체적으로 다치는 거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거고요. 그 아픔의 강도는 동일하더라. 그래서 자기 보고식으로 내가 이렇게 정말 아팠어요라고 하는 거랑 그 뇌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랑 정적인 상관을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아팠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활성화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재밌는 질문이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진짜 아픈 거면 우리 신체적으로 아프면 진통제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음도 아프니까 진통제 먹으면 괜찮을까요? 별로 효과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같은 연구팀에서 타이레놀, 아스타미노핀이 이제 타이레놀의 주성분인데 그 타이레놀을 처방을 하는데 여러분처럼 실험에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무선 할당합니다. 2그룹으로. 한 그룹한테는 아스타미노핀을 주고요. 한 그룹한테는 똑같이 생긴 밀가루 약을 줘요. 그리고 아침 저녁에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쭉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기가 시작할 때 시작했어요. 그럼 학기가 시작되면 우리 기대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진통제 먹은 집단이랑 진통제 안 먹은 집단이랑 어떤 일이 있나를 봤어요. 그랬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진통제를 안 먹고 밀가루 약 먹은 집단은 날이 이렇게 갈수록 X축이 이제 날이에요. 지난 날인데 학기가 시작해서 지난 날이 갈수록 점점 고통이 이렇게 좀 올라가죠. 조금 올라가는데 그 진통제 먹은 집단은 고통이 점점 줄어요. 고통을 안 느끼는 거예요, 덜.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진통제를 먹어도 감정적인 고통도 줄더라.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진짜 감정적으로 힘든 거가 신체적으로 힘든 것과 아주 유사한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나 너무 사귀었던 친구랑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하고 힘들면 야,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야, 됐고 타이레놀 먹고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실은 술 먹은 것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제 술과 타이레놀은 동일한 또 기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간적인 고통을 이렇게 줄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술은 아주 단기간이에요. 그 단기간이고 이게 그 고통이 다음날 되면은 우울감을 훅 빠지게 되는, 이게 술이라는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확 이렇게 수딩해 주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어요. 고통스러울 때. 그 기제는 진통제랑 비슷하다. 그럼 저는 심리학자인데 자, 심리치료 오는 사람들한테 진통제 하나씩 나눠드리고 다음 주에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고통을 진통제로 이렇게 낮춰주는 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심리치료하는 사람들도 단기적으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얘기하기도 해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 고통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처리해야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통제는 정말 단기적인 증상 경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단기적인 증상 경감이 아니라 도대체 이 감정이 뭔데, 그죠? 왜 자꾸 날 괴롭히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이렇게 마주보세요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아픈데, 그죠? 왜 치료 안 하냐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암에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치료받으세요라고 하는데 10명 중에 4명은 안 받아요, 치료를.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아픈 거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감정이 어려울 때 그 감정을 내가 왜 안 보지라고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아픈 거야 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다. 알겠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타이레놀 먹은 집단이 아까 말했던 고통을 담당하는 기제를 이렇게 줄여준다, 일시적으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감정은 진짜 아프다 라는 게 심리학적으로도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졌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아프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자, 내가 아픔을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픔을 대하는 태도예요. 이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란 환경에서요, 우리는 그 감정의 고통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그 고통이 있어서 그거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고통을 그래도 다루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다루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란 환경 내에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환경 내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렇게 감정을 마주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배워왔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면 내 탓이야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내가 자란 환경이 어땠나라는 걸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 환경 속에는 지금 누가 들어가도요, 감정을 이렇게 잘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랐던 시대에도 남자애들 이렇게 감정을 잘 이렇게 보듬어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 10년 후에 남자들이 그 상황에 가도요, 동일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스키마라고 얘기를 해요. 스키마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나를 보는, 타인을 보는, 미래를 보는 하나의 툴입니다. 저희 그 대학원 학생이 이렇게 이제 스키마를 그렸는데, 안경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렸어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고 있으면, 오래 쓰고 있으면 그 안경에 우리 몸이 맞춰지죠. 예를 들면 선글라스를 오래 끼고 있으면 갑자기 선글라스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막 밝은데. 자, 우리가 어두운 곳에 계속 있다 보면 우리가 어두운 데 있어서 눈이 이렇게 잘 보지만 갑자기 터널 밖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키마를 이렇게 형성하게 돼요, 어느 환경 속에서. 그런데 그 스키마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환경이 바뀌어도 그 스키마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해요. 이제 그러한 습성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감정에 대한 스키마를 습득하고 나서 그러한 스키마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을 수 있다. 제가 왜 우리 대학생들이 한 반 이상이 감정에 대한 스키마, 감정은 정말 쓸데없는 거야, 나한테 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질까? 감정에 대한 스키마가 아마도 환경 속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환경의 역할이 있겠죠. 아마도 그랬지 않을까. 근데 긍정적인 것은 우리 삐아제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지만, 스키마는요, 변화합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화와 조절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변하는데, 자, 언제 변하냐면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노력을 통해서, 자, 그 환경에는 심리치료도 환경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은 또 다른 굉장히 나를 서포트해주는 그룹을 만났을 때, 그런 환경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그러면 우리 스키마가 바뀝니다. 몇 가지는 이해하겠어요. 감정을 내가 처리하지 않은 거, 아프니까, 그리고 내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처리하지 않은 것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이 감정은 왜 내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한테 말을 거는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가,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감정은 도대체 뭘까? 감정의 이유는 뭘까?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철학과의 이몽규 교수님이 그 책에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인간이 참기 어려운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이런 고통의 무의미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힘든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이 감정 도대체 의미가 뭐야? 왜 내가 이렇게 화나고, 왜 이렇게 막 질투나고, 왜 이렇게 슬프고 막 이런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어렵다면 아마도 이 감정이 왜 존재하는가, 그거를 이렇게 잘 몰라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감정은요, 굉장히 신기하게 여러분들이 감정을 이렇게 슬픔, 화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러워요. 생각하지 마. 좋게 생각하자. 이러면 막 기분이 막 좋아지고 이러나요? 그러지 않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감정이 가지고 있는 힘이자 감정이 가지고 있는 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름다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감정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을 보듬지 않잖아요. 이렇게 듣지 않으면 이게 감정이 계속 들으라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너무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들으면 생존을 못 할 수도 있고요. 적응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그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딱 듣는 연습을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피할까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내담자들이 그걸 계속 점점 커지는 그 감정의 그 고통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피하고 피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알바하고 집에 늦게 왔어요. 배고프잖아요. 밥솥을 열었는데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확 난 거예요. 맨날 이런 식이야, 엄마는. 생각을 해봤대요. 왜 내가 화가 났네. 이제 감정을 보듬는 연습을 했어요. 화가 나네, 내가. 화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케어해줘야 되는데 안 케어해준 거가 불합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감정을, 화난 감정을 내가 이렇게 이해했더니요. 갑자기 이렇게 좀 엄마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이렇게 들더래요. 그 전에 좀 슬픈 감정이 자기한테 들었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케어받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또 슬픈 감정이. 근데 슬픈 감정이 드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엄마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생기는데 엄마도 평생 그 일하면서 혼자서 딸 키운다고 이렇게 오래 살아오면서 살았는데 라는 그 연민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중요하고 그 엄마가 또 나를 챙겼으면 좋겠고 감정은 사실 그러한 것들을 알려줘요. 사실 우리 관계가 떨어져 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어디에요? 뭐 하고 있어? 밥은 먹었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밥은 못 먹고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근데 왜 전화했어? 바쁜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엄마 밥 먹고 일하나 해서 밥 먹고 일해요.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밥 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처음에 자기가 화났던 감정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엄마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자기가 옛날에 짜증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엄마 막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감정은 그걸 원했던 건 아니었어. 거기에 메시지가 있었던 건 아닌데 화난 거 에이 몰라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감정의 메시지랑 반대되는 일을 해서 감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목표랑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감정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안에 굉장히 관계 회복이나 우리의 어떤 적응, 대인관계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모든 감정은 아픔을 동반해서라도 전하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처가 났을 때 아픈 이유는 여기에 치료해라라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못 느끼면 굉장히 금방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감정도 마찬가지다. 제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작으니 오늘 두 가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슬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입니다. 자, 슬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슬픔을 가장 잘 표현한 영화 중에 하나가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인사이드 아웃을 봤을 때 주인공이 기쁨이다 라고 조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처음엔 조이가 너무 좋고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영화를 끝나고 나면 주인공이 아마도 슬픔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인사이드 아웃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거 잘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거기에 이제 대셔 켈트너나 폴 에크만이라는 감정의 그 연구자들, 그 감정을 평생 동안 연구한 아주 그 학자들이 이 그 브레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이제 과학적인 컨설팅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인공이 라일리라는 여잔데 미네소타라는 이제 미국의 이제 중부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친구들도 많고 추억도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엄마 아빠랑 이렇게 잘 지내고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아빠가 직장을 가져가지고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를 갑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좋은 동네지만 가격도 비싸고 물가도 세고 이제 도시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던 집보다 훨씬 좁아지고 자기가 이제 같이 상호작용하던 친구들과는 다른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아빠를 따라가서 했는데 라일리의 마음속엔 점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쁜 거야. 여기 왔는데. 엄마 아빠를 이렇게 옛날처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슬픔이죠.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게 빠지잖아요. 그럼 슬픔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슬프다 그랬을 때는 잠깐 멈춰서 내 삶에 뭐가 빠졌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라일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했는데 라일리가 슬픔을 억제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슬프다 그러면 엄마 아빠 지금 이사 와서 열심히 사는데 엄마 아빠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영화에서 잘 그려져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의 감정을 이렇게 억압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신기한 건 그 감정만 이렇게 억압되면 좋은데 기쁨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불안한데 불안하지 않으려고 억압하잖아요. 그럼 재미가 없어져요. 그거 아마 경험을 다 하셨을 거예요. 이게 이 감정이 월킹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감정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없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진화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감정은 그렇게 월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무시하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정에 귀를 기울이게끔 우리는 돼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즐겁게 생각했던 모든 기억들이 이렇게 다 무너지는. 그리고 이제 라일리가 어떻게 변하냐면 화가 난 애처럼 변해요. 무뚝뚝해지는 거죠. 오베라는 남자라는 영화를 보시면 화에 막 물들어 있는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화가 났냐면 그 슬픔을 이렇게 허용하지 못하는 그 히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이분이 슬픔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영화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꾸도 안 하고 결국에는 이제 미네소타 가야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출을 합니다. 가출했는데 슬픔이가 터치하는 장면이 나오고 슬픔이가 터치를 하면서 슬픔을 느끼는데 갑자기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뇌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고요.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엄마 아빠한테 그래요.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엄마 아빠도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단지 내 친구들이 그리웠고 같이 있었던 엄마 아빠가 그리웠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픔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울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때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엄마 아빠 화 안 냈어. 엄마 아빠도 그때가 너무 그리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라일리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후 쉬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바로 감정이 우리한테 어떻게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꿔나가는가를 잘 보여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슬픔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다른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부인이 있는데 암 걸려가지고요.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죽었어요. 사망을 했고, 이제 이 노신사가 부인이 이제 죽은 다음에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슬픔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 왔습니다. 상담에 와가지고, 지금 몇 년이나 됐고, 지금 좀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맞아요. 극복할 수가 없네요. 아내가 암투병을 오래 했고, 그 기간에 아내가 너무 힘들어 했던 걸 알고 있어서, 하늘나라 간 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극복은 안 돼요. 특히 지난 6개월이 더 힘들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내담자, 근데 치료자가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아내분과 생활한 시간이 40년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사랑, 여러 가지 기억, 감정 이런 게 녹아있다 그랬는데 그 사별한 것을 극복을 해야 되냐, 지금 느껴지는 그 슬픔을 극복할 필요가 있냐. 자, 요 얘기예요. 자, 슬픔은 있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 세월호 때도 그랬어요. 세월호 그 유가족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좀 해야지.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그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다 뭐냐면 내가 슬픔을 느껴야지라고 슬픔을 허용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슬픔을 강요하면서
내 감정을 다 억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하나의 감정을 억압하면 다 억압된다 그랬죠. 슬픔을 느껴야지. 그래서 내가 불안함도 안 느끼려고 그러거나 화난 것도 안 느끼려고 그러거나 즐거움도 안 느끼려고 그러면 슬픔도 안 느껴져요. 자, 이분한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의 삶에 감정이 이만큼 있는데 그치 슬픔이 이만큼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여기에다가 기쁨의 감정도 넣고 그 다음에 화의 감정도 넣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을 좀 넓게 이 마음을 이렇게 좀 넓혀보자고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는 슬퍼도요, 이제는 화가 나도 부인을 잃은 슬픔이 없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도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깔깔거리면 웃어도 부인에 대한 슬픔은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감정을 허용하게 한번 해봅시다.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듣고 이 노신사분이 한숨을 쉬어요. 한숨을 쉬고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자신에게. 자, 우리가 감정을 허용한다라는 거, 이 감정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길 가다가 옛날에 부인이랑 같이 왔던 음식점인데 그때 기억이 나서 슬프면 잠깐 멈춰서 그 슬픈 걸 느끼는 거죠. 애도를 하고요. 그때 부인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너무 슬프다. 생각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라는 그 말만 해도요. 그 말만 해도 감정이 내가 좀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 감정의 고통이 경감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많이 경감돼요. 많은 경우 그 감정이 그렇게 날 괴롭힌다라는 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슬픔의 기능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럼 이 슬픔이 어떤 기능이 있느냐? 그 기능도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라일리가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죠. 그 조이가 이제 기쁨이가 찾아낸 거예요. 슬픔이 왜 중요한지. 하키 게임에서 이제 졌어요, 라일리가. 그래가지고 되게 이제 자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저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 장면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행가를 쳐줘요. 자, 여러분이 슬프면 누군가를 끌어당깁니다. 내가 슬프면 누가 와서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 사람들에게 위로를 유발해요. 슬픔이라는 것은. 자, 특히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중요한 게 빠진 거를 채워줄 만한 사람들이 옆에 붙어가지고요.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기 시작해요. 슬픔이 없으면 그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알겠죠? 슬픔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저는 친구 앞에서 아무리 친한 친구 앞에서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울면 그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한번 울어볼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그래도 한 명 정도 억지로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한번 털어보면서 울어보자 그랬는데 아주 힘든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고. 그런데 해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울면 이렇게 멀어질 줄 알았는데 쟤 왜 울고 그러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친구가 되게 고맙다 그랬대요. 이렇게 힘든 얘기인데 해줘서 고맙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줬다는 거예요. 슬픔의 기능이에요. 그게 바로. 자, 또 다른 기능도 있습니다. 자, 심리학에서 이제 실험을 또 했는데요. 음악을 이렇게 들려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은 음악이지만 슬픈 음악과 슬프지 않은 음악 이렇게 하고요. 슬픈 음악을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른 셀프 퀘스천에어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공감하는가 두 가지 물어봐서 코릴레이션을 봤는데요. 슬픈 음악에 감동을 많이 한 사람들이 그 공감 점수가 훨씬 높았던 거예요. 슬픔이라는 감정과 상대방을 공감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슬픈 영화 이렇게 봤잖아요. 슬픈 영화 보고 나서 나올 때 괜히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마음이 더 애잔하고 막 이런 이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자,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남들에게 공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슬픔을 유발하잖아요. 영화를 이렇게 틀어줘가지고. 근데 슬픈 감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험자가 얘기합니다. 저 옆방에 가셔가지고요, 스태프한테 이거 복사 좀 부탁해 주실래요? 라는 부탁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어려운 과제로 누구 씨한테 그 10만 원 빌려간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 좀 어려워요. 친한 사람한테 야 그때 너 빌렸던 돈 갚을래? 이제 이런 얘기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외국에서도 비슷한가 봐요. 그 두 가지 과제를 줬어요. 슬픈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이거 복사하는 거 부탁할 때 훨씬 더 겸손하게 부탁해요. 이런 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please라는 말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부탁을 하는데 막 기쁜 음악 들었던 사람들은 조금 무례하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친구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할 때도 야 돈 내놔 이런 게 아니라 야, 너 사정도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슬픈 음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슬픔이 남들을 이렇게 내 곁에 있게 한다. 그리고 슬픔을 느끼면 공감한다. 그 슬픔을 느끼면 내가 겸손해진다.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통틀어 보면 슬픔은요,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 느끼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공감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같이 있고 싶을 거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돼 있는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슬픔이란 감정이 빠지면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감정이죠. 그렇죠? 자, 또 다른 우울한 현실주의라고 들었을 겁니다. 우울이라는 거는 감정은 아니고 우울은 좀 더 복잡한 기분이라는 개념인데 여기에는 슬픔, 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슬프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 자, 내가 나 왜 이렇게 잘났지? 막 이런데 슬프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그게 슬픔에 왜 그러냐? 내가 슬프잖아요. 내 관계가 뭔가 틀어졌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겸손하고 이런 것들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땡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슬프면 여러분들 슬프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혼자 있고 싶고 이럴 때 있는데 혼자 있어서 뭘 하냐면 내가 뭐 잘못됐지? 이렇게 자꾸 반추해요. 내가 혹시 부족해서 이 관계가 틀어진 거면 나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됐지라고 해서 더 현실적으로 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슬픔이란 감정이 딱 드는 순간 메커니즘이 타라락 작동을 하는데 그중에 그 모든 메커니즘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 우리를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슬픔의 감정이에요. 슬픔의 감정을 허용할 때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너무 중요하다. 슬픔을 좀 보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나요? 네. 굉장히 중요한 기능도 있다. 자, 이번엔 좀 어려운 감정으로 가죠. 화입니다. 자, 여러분을 화나게 만드는 환경, 사건은 뭔가요? 최근에 나를 너무 화나게 만들었다. 상담센터에 있는 분들은 적은가요? 보스. 자,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보면 내 주차 저기 가운데 내 건데 저기 주차하려고 갔는데 누가 저렇게 재놨어요. 그러면 진짜 난리가 나겠죠. 화가 치밉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프란스 드월이라는 박사가 한 연구인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테드에도 소개가 되고 그래서. And we did that originally with capuchin monkeys, and I'm going to show you the first experiment that we did. It has now been done with dogs and with birds and with chimpanzees. But with Sarah Brosnan, we 카푸친 started out with 원숭이를 이제 실험을 한 겁니다. So what we did is we put two capuchin monkeys side by side. Again, these animals, they live in a group. They know each other. We take them out of the group, put them in a test chamber. And there's a very simple task. 간단히 설명하면 카푸친 원숭이를 두 개 이렇게 우리에 같이 넣어놓고요. For the task, the two monkeys side by side, they're perfectly willing to do this 25 times in a row. So cucumber, even though it's really only water in my opinion, but cucumber is perfectly fine for them. Now, if you give the partner grapes, the food preferences of my capuchin monkeys correspond exactly with the prices in the supermarket. And so, if you give them grapes, it's a far better food, then you create inequity between them. So that's the experiment we did. Recently, we videotaped it with new monkeys who had never done the task, thinking that maybe they would have a stronger reaction, and that turned out to be right. The one on the left is the monkey who gets cucumber. The one on the right is the one who gets grapes. The one who gets cucumber, note that the first piece of cucumber is perfectly fine. The first piece she eats. Then she sees the other one getting grape, and you will see what happens.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And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to give a rock to us. And that's what she does. And she gets a grape.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sees that.
Se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She tests the rock now against the wall. She needs to give it to us. And she gets cucumber again. So this is basically the Wall Street protest that you see here. 이게 바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거죠. unfair. 그 화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불공평하다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화가 나면 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라는 겁니다. 불공평하게 나의 가치, 나의 권리가 무시되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화는. 고통스러운 이유는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고통이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 보면 고압적이고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상사. 화가 납니다. 내 권리, 내 가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나에게 굴욕감, 융통성이 없는 사람, 자기 말만 맞다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화가 나죠.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항상 이겨야 돼. 그럼 난 항상 져야 되잖아요. 그죠? 한두 번 계속 져주는데 계속 자기만 이겨야 된다고 화가 나요. 그죠? 나도 이기고 싶은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래서 내 권리가 무시된 상대의 성이나 성격을 악용하는 사람, 내 의도가 오해된 경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불공평하게 내 탓이 되고 내 잘못처럼 되어지고, 자 그런 게 이제 화에 대한 건데요.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모두가 화가 나게 우리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꾸 내가 화가 나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누가 내 곁에 있겠어. 그 화를 처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화가 나는데 아유 너 이렇게 애가 화가 많니?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왜 그러지? 화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비웃는다. 화내고 나면 남들이 좀 불편해요. 그럴 때 그 불편함을 못 참아요. 내가 또 실수했다. 이렇게. 화가 이렇게 나는 걸 보면 나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가 봐. 화를 낸 내 모습이 너무 혐오스럽다. 권리? 그런 게 어딨어 나한테. 자, 그런데 화는 나는 되게 좋은 사람이, 나도 좋은 사람이야. 나도 여기 안에 좋은 게 있어. 나도 열심히 했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 그래서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목소리가 커야 상대방이 들으니까.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교육대학원에서도 하고, 그리고 또 후생 강의도 하고, 대학원 강의도 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다. 이번에. 사실 화를 내면 큰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책을 했대요. 그렇죠. 많은 경우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제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라는 감정이 기능이 또 있어요. 티덴스라는 사람이 이제 스탠포드에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4번이나 했더라고요. 이거를 레플리케이션을 하려고. 근데 이제 그 연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그때 이제 스캔들 때문에 탄핵의 위기가 처했을 때, 그때 이제 법정 이제 공방하고 이러는 걸 다 비디오로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공개해놔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자들이 가서 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클린턴이 자기가 무죄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굉장히 이렇게 공격적으로 자기를 변호했던 장면이랑, 한편으로는 자기가 되게 이렇게 슬퍼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랑 해가지고요. 거의 동일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잘못이다 아닌다를 판정하는지를 물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클린턴이 공격적으로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무죄다라는 거에 동의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클린턴이 아닌 다른 정치인이 유사한 스캔들에 있는 비디오를 보여줬을 때도 비슷하게 동의했다. 또 다른 거는 회사에서요,
화를 낸 사람들의 어떤 그 지난 뭐 몇 달간 내 화를 냈던 경험들 계속 그걸 빈도를 체크하라 그런 다음에 그 화를 냈던 빈도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승급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줘요. 그 상황을 주고요.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화를 내면서 이거는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한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 사람이 연봉을 책정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같이 이렇게 그 실험에 참가자다 그런 사람들은 그 화를 내면서 얘기했던 사람을 내가 같이 일하겠다. 연봉을 더 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그레시브하게 우리가 화라는 부분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능감의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가 나면 화를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화를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대인 관계를 하는데 도움을 더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오해랑 다르게. 자, 그게 바로 건설적인 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제부터는 막 욕하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래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건설적인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적인 화는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화나는 대상인데 화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이렇게 없어져요. 떠나거나 끊어지거나 아니면 참고 참았다가 폭발하거나 그다음 직업에서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정치적인 표현도 하도록 한다.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건강을 보호합니다. 화를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면 이런 정신질환, 신체질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호합니다. 자, 그런데 화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는 또 다른 이슈예요. 그래서 그 건설적인 화를 어떻게 표현하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알맞은 시간, 알맞은 장소, 알맞은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면 좋다.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애를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화가 막 난 거예요. 애한테 막 화가 나는데 이분 그래서 애한테 화를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화는 뭐냐면 언페어한 게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육아에 나만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애한테 화난 게 아니라 그 화를 잠깐 들어봤더니 그래서 이 사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남편이랑 얘기하고 해가지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건설적인 화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화랑 자기 존중감이 연계가 돼 있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자, 자기 존중감은 심리학에서 소시오미터 띠오리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내가 사회에 속할 수 있냐 없냐를 이렇게 그 결정해주는 하나의 계기판이다. 자기 존중감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존중감이 떨어졌을 때는 무슨 사인을 보내주냐면 내가 지금 내 그룹의 멤버로 계속 유지되기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사인을 자기 존중감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 내 사회에서 내가 소속이 될 거냐 배제될 거냐에 대한 그 게이지라는 거죠. 자기 존중감이. 자, 그럼 자기 존중감이 낮아지면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은 슬픔입니다. 내가 이 그룹에서 좀 배제될 것 같아 그러면 슬퍼요. 자, 왜냐하면 슬픔이 아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룹원들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나와 관계를 다시 본딩을 형성하게끔 만드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좀 채워야지. 이런 어떤 기능을 갖게 해줘서 슬픔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바꿀 것이 있다, 이걸 통해서 바꿀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바꿀 것을 내가 노력해서 또 이제 하면서 자기 존중감이 이렇게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나는 사실 문제 없는데 이 소속된 그룹에서 나를 어떤 이유 언페어하게 나를 배제시킨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화가 나요. 자, 그 화는 내가 사실은 그룹원들이 나를 배제한 게 언페어하다. 그럼 그 화는 뭐냐면 너네들이 생각할 때 언페어하게 나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원래 그렇지 않아 라는 거를 얘기해 주라는 역할을 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이 낮은 사람한테 상담에도 많이 오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슬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 화에 대해서 이렇게 허용하고 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후반부로 가면. 그런데 내가 그 화가 난다는 거를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려면 내가 화를 낼 만큼 권리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동시에 또 갖고 있어야 돼서 이게 자기존중감이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저는 화내는 연습을, 건설적인 화내는 연습을 하면 자기존중감도 회복이 된다라는 거를 많이 이제 봤어요.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저는 이 자기존중감을 얘기할 때 반드시 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에 대해서 불편하면 그 화를 불편할 수 있어요. 충분히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때 잠깐 견디는 것도 필요해요. 견디는 거. 저 사람들이 좀 불편한 것도 같이 견뎌요. 왜냐하면 내가 화난 건 정당한 거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 예전에 저도 어디 윗분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할 때 내가 unfair하게 그런 것들을 대우를 받았다 그랬을 때는 제가 막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주장을 할 때 눈 막 피하면서 주장하면 안 되고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저도 불편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며칠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얘기한 거가 굉장히 잘 결과를 이끌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폭력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폭력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요? 그렇지 않다. 자, 화와 화의 표현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항상 폭력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걸 허용한다고 해서 항상 폭력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화가 나는 걸 인정을 하는 건 오케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여러 가지 옵션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자기 주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표현의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화가 오해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학자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컴패션이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컴패션이라는 게 해석하면 뭔가요, 여러분? 컴과 패션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컴은 투게더라는 의미가 있고요. 패션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패션은 뭐 열정 이런 뜻도 있지만 패션은 원래는 본질적인 그 어원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suffering. 그래서 이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컴패션이라는 거죠. 이 컴패션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뇌에도 뭐 거울 뉴런 이런 것들, 뭐 공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고통스러우면 저도 좀 힘들어요. 이런 컴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내서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힘들어지고요. 그러면서 그때 나를 이렇게 죄책감이 들기 시작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고 어렸을 때부터 너 감정도 왜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라면 자랄수록 나는 왜 이러지? 라면서 그 수치심 막 이런 거 생겨요. 쉐임. 나를 비난합니다. 그 자존감이 손상돼요. 그래가지고 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리고 화를 내가 억압해요. 그래서 근데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막 후회하면서 수치심, 막 그 죄책감 이러면서 자존감이 이렇게 손상되는데 사실 이렇게 폭력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화 때문에 나타나는 주변 사람들의 불편함은 내가 잠깐 견디는 것도 필요하다. 그만큼 나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어. 상대방이 약간 불편해질 정도로 그 사람들도 그 정도를 견딜 만큼 나의 존재는 가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건설적인 화는 오히려 내 가치를 표현하게 하고요. 내 가치를 표현하면 남들이 그 가치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건설적인 화를 남들이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좀 참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혹시 무시당당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내가 잠깐 참아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건설적인 화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건 서로 간의 가치를 이해해주는 하나의 상호적인 합의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설적인 화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자, 감정은 가치를 알려줍니다.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거 빠져있어, 슬픔. 그리고 내 권리, 나의 어떤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감정은 다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슬픔과 화만 얘기했지만 다른 감정들도 두려움, 뭐 질투, 시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배려의 기본이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여기까지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자, 이러한 가치들을 잘 이해하는 걸 통해서
배려가 시작되는데 상대의 배려가 시작되는데 그걸 시작하려면 내가 내 감정을 이렇게 허용하고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배려에 대한 그 정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상대의 가치를 존중해서 상대를 슬프거나 화나지 않도록 하는 행위다. 그렇죠? 상대의 가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상대의 감정, 거기에 이제 가치가 들어있거든요. 자, 모든 감정에는 다 존재 이유가 있다. 이게 오늘 강의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리고 그 감정의 존재는 이게 고통스러운데 쓸데없는 게 아니라 그게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선물이다. 중요한 일이다. 라는 거고요. 감정을 허용하는 과정은 이미 내가 나를 인정하는 과정인 거랑 아주 유사해요. 아까 안녕이에 예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내가 갖고요. 효능감이 시작됩니다. 오늘 강연에서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feeling good이 목표가 아닙니다. 기분 좋은 거 느끼는 거가 목표가 아니고요. feeling everything. 이 말 멋있죠? 예. 제가 한 말은 아니고 로버트 리히라는 그 학자가 얘기한 건데, 자, 여러분들이 오늘 강연 통해서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